네, 이제 27번 에센셜입니다. 우리 보험계약 대출 및 상환.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셨으니까 그 보험금, 보험료에 어떤 쌓여있는 금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보험계약 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가입한 보험금이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아까 항상 나오지만 계약 대출을 받으려면은 보험회사가 일종의 담보죠. 그죠? 그게 뭐냐면 해지환급금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출 그러면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받는 거지 뭐 기납입 보험료다 사망보험금이다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대출과 대출금과 계약 대출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 빌렸는데 갚는 것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상환할 수 있습니다. 비보험자 아까 우리 보험 나이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2021년 3월 20일 빼기 1980년 1월 10일이다. 그럼 빼면 그대로 빼면 12, 41이 되겠죠. 그죠? 그럼 41.2개월이잖아요. 그럼 6개월 미만이니까 그대로 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의 나이는 41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써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보험계약 대출 사실은 계약자에게만 알리는 게 아니라 수익자에게도 이를 통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계약자한테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수익자가 나중에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보험계약 대출을 받아가지고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익자에게 알려야 되고요. 보험계약자는 대출금을 계약 해당일에 상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돈 생기는 여러분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고요. 보험 나이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게 아니라 실제 만 나이를 가지고 산출합니다. 그죠? 실제 만 나이를 가지고 산출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28번째 이제 약관.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다수기 때문에 약관을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계약자가 전체를 동의하든지 아니면 거절하면, 그러니까 동의하면 가입하는 거고 거절하면 가입하지 않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약관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약관의 해석에 대해서 틀린 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책임을 면해주는 거는 누구한테 유리해야 돼요? 누가 강자예요? 이렇게 꼭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데 보험회사가 강자예요. 그리고 보험계약자를 우리는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자꾸만 확대가 돼야 되고 보험회사의 권리에 대해서는 점점 줄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누구에게 유리해야 되냐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해야 됩니다.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그래서 누구한테 유리해야 돼요? 계약자에게 유리해야 되고요. 회사는 계약자에 따라 약관을 다르게 해석할 수 당연히 없죠. 왜냐면 정해놓은 거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했는데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면 보험회사도 운영할 수 없고 계약자도 가입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다르게 해석할 수 없고요. 보험 안내 자료와 약관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약관에 의해 계약이 성립된 게 아니라 계약자에 유리하게 계약자에게 유리하면 성립되는 거고 계약자에게 불리하면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게 한다? 아니죠. 누구에게 유리한다? 계약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 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성자가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작성한 거예요? 보험약관은? 네, 보험회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불이익한 원칙,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째 에센셜입니다. 언더라이팅.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 무조건 가입이 승낙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입을 청약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터라고 하는 계약 심사를 하는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 혹시나 잘못 고지하거나 왜냐하면 보험금이 부당하게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서 적합한 사람, 계약의 적부를 심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언더라이팅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필요한 정의미 필요성 우리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 피보험자의 위험도를 분류하여 그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한 보험금의 한도까지 조정할 수는 없는 게 아니라 보험료도 조정하고 보험금도 깎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도 낮춰서 이 사람 가입시켜 줄 때는 우리가 보험료도 낮춰야 되고 보험금도 우리가 일반인보다는 줄여서 지급하겠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언더라이팅을 다르게 표현하는 용어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계약을 심사하거나 계약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입하겠다고 청약을 했지만 그거를 우리가 심사를 하고 또 여러분들을 선택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언더라이팅이라고 합니다. 피보험자의 보험계약 청약에 대한 인수 여부 및 보험료와 보장 한도를 결정하는 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언더라이터가 하는 일을 언더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나 서류의 진단은 엄격히 언더라이팅에서 제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더라이팅에 보면은 당연히 의적 진단이라는 것도 언더라이팅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언더라이팅은 역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역선택을 줄여주는 거죠. 이렇게 계약 심사를 통해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한 사람을 골라내는 거니까 우리가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아시겠죠? 역선택을 낮춤으로써 우리가 그런 기능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0번째 언더라이팅 단계 및 정보의 원천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그냥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이 처음에 청약서를 고지하죠. 이거 이제 설계사가 하는 겁니다. 보험 설계사가 하는 1단계고요. 2단계는 이제 고지했는데 뭐 병이 있어서 우리가 의적 진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2단계고요. 그 다음에 언더라이터가 심사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언더라이터가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회사가 이 사람은 계약이 적합하다 아니면 부적합하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3단계 언더라이터 전문 자격 제도가 있는데 전문 자격 제도라고 하는 건 이제 언더라이터에 관한 자격 제도인데 여러분들이 뭐 전체적인 풀 네임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CKLU, AKLU, FKLU 이 마지막에 U가 언더라이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더라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이 필요해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필요한데 반드시는 아니지만 이런 자격 제도가 있어서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 게 언더라이터의 어떤 우리가 사명이죠. 사명. 자, 계약적부 확인은 피보험자의 재정 상태 확인이 주요 목적이 아니죠. 계약적부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거니까 재정 상태 원인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언더라이팅에서 재정 언더라이팅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이거는 종합적인 거니까 내용이 틀렸고요. 계약적부 확인은 모든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계약적부 확인하는 것은요. 의심이 가는 계약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의심이 가는 계약에 대해서만 계약적부 확인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 설계사에 의한 언더라이팅의 단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사는 처음 만나서 하는 거니까 1차 선택이 된다. 4차 선택은 뭐냐면 계약적부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종교활동 보고서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종교활동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의 자유지 않습니까? 정치나 종교는 개인의 자유인데 그거를 정보의 원천으로 중요한 정보의 원천으로 우리가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고려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더라이팅 할 때 고려 대상이 있는데 크게 보면 4가지가 있어요. 여기 3가지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적, 도덕적, 신체적 이렇게 재정적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언더라이팅의 고려 대상에 지금 어떤 내용이냐. 그래서 실은 4가지를 다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4가지에 대한 정의는 반드시 기억하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체를 담보로 한다. 신체를 담보로 하고 이런 부분이 그 생활 환경 및 소득 수준에 적정한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생활 환경 및 소득 수준의 적정이니까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재정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재정적 언더라이팅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할 때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하는 대상은 우리가 그거를 환경적 언더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직업. 환경적 언더라이팅. 자, 피보험자의 흡연 및 음주 이런 건 전부 다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적 언더라이팅하고 관련이 있고요. 환경적 언더라이팅하고 관련인데 생활환경 및 소득 수준이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재정적 언더라이팅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요거는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신체적 언더라이팅, 직업, 흡연 등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직업, 흡연은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 직업, 환경하고 관련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 뭐 질병이라든지 과거의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체적 언더라이팅의 요소지만 이 직업이나 흡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적 언더라이팅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신체적, 환경적, 재정적, 도덕적 언더라이팅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2번째. 이제 우리가 만약에 보험을 가입할 때 일종의 우리가 이제 조건이 좀 안 맞으면은 우리가 정상인하고 좀 다르게 보험금을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 보험료를 좀 더 높여서 우리가 가입을 시킬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미달체.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조금 위험한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건강한 우량체, 담배도 안 피고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들을 가지고 있죠. 자, 보험계약 인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체감성 위험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 감소하는 거니까 뭡니까? 보험금을 감소하는 거니까 보험금 삭감에 대한 정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많이 박스로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보험금 삭감, 보험계약 인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물어보면 이렇게 박스로 나오면 감소하는 체감성 위험이다 그러면 보험금 삭감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 미달체 심사 시 과거 알았던 질병과 관련된 진단비나 입원비 등을 보상해서 재고 계약을 인수하는, 자, 우리가 어떤 부분은 보장하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담보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 병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럼 내가 보장해주지 않고 그거 제외하고 내가 보장해 줄게.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부담보에 의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우리가 보험 계약을 인수하는 방법에서는 부담보 방법이 있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험금을 삭감하고 지급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험금 삭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미달체의 계약 인수 형태는 보험료 할증, 우리가 부담보 할인, 부담보가 있고 보험금 할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 할증은 있고 보험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는 할인이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보험금 삭감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용하다. 부담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일정한 부분, 과거에 병을 앓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보장하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있다. 그래서 보험료 할증, 부담보, 보험금 삭감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째 클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언더라이팅 클레임, 이게 이제 영어기 때문에 우리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클레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험금을 청구하고 하는 내용을 클레임이라고 하는데,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일련의 모든 과정을 다 클레임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자, 우리가 클레임 업무하는 사람은요, 기초적인 의학 지식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상당한 의학 수준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라이팅의 자격은 언더라이터에게 필요한 거지 클레임 업무에게 필요한 자격은 아니다. 그 대신에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약적부 확인은 클레임의 주요 업무. 계약적부 확인은 누구의 업무라고요? 언더라이터. 클레임 업무 담당자는 보험 계리인 자격, FKLU 자격 이런 것들은 다 언더라이팅에 필요한 거니까 클레임 업무 자격은 필요 없는 거고요. 계약 대출 신청 및 처리는 클레임 주요 업무. 자, 우리가 대출이나 이런 것은 보험회사에 가보시면 대출 업무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업무와 관련된 것을 클레임이 하는 거고, 계약 대출 및 신청 업무는 우리가 클레임 업무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째 에센셜입니다.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 준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어떤 법적으로 우리가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윤리 준칙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장기 보험 돈을 받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영업행위에는 중요한 아주 엄격한 윤리 준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최소한의 정보를 우리가 수집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확실하게 우리가 개인에 대해서 정보를 알기 위해서 그냥 수많은 정보를 하면 그건 다 뭐에 해당합니까? 과잉 정보에 대한 수집으로 해서 그건 불법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영업행위 윤리준칙에 어긋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인 윤리강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다 기억 못 하셔도 되겠습니다. 공공성이나 공신력, 성실봉사, 기술개발 준법. 근데 여러분들 이상한 용어가 들어가 있으면 틀린 걸로 지문을 골라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험인에게 대해서 여러분들 윤리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내용만 질문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골라내시면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민원 접수 채널을 인원화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민원 접수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직접도 할 수 있고 간접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채널을 일원화해버리면 우리가 일종의 민원도 막 대폭으로 그 민원의 어떤 그런 민원 내용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민원을 신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채널을 일원화하는 게 아니라 다양화해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보험 계약 관리 내용을 우리가 분기별 1회,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입니다. 분기별 1회 너무 자주고요.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연 1회. 다만 우리가 이제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게 뒤에 나오는데,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1회 꼭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집 종사는 이런 겁니다. 금융인으로서 사명감과 윤리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견실한 성장을 최우선 가치. 누구의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답을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다 외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5번째입니다. 우리 보험 설계사 자신과 보험업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신에 대한 책임도 있고 보험업에 대한 책임이 있죠. 소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돈을 다루는데 소명의식이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험회사에서는 FC 쉽이라고 합니다. FC나 FP의 어떤 그런 정신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 꼭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모집 종사자의 부당 모집에 해당하는 거 고르는 겁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승인된 보험 안내 자료를 영업에 활용하는 건 정상적인 거죠. 보험사의 편의를 위해서 보험 종사자가 계약자를 대신해 자필 서명하는 것은 대표적인 금지 행위입니다. 간단 명료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 당연히 우리가 정당한,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되겠죠. 자, 고객의 진정한 필요에 의해서 보험계약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교 안내 확인서에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 비교 안내 확인서 꼭 받으셔야 된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 이해하려고 하는 필요가 없고요. 그냥 우리가 비교 안내 확인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꼭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환할 때. 전화, 팩스 또는 SMS, 이메일 등을 통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사전에 고객 동의 없이도 고객에게 보낼 수. 자, 모든 광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사전에 고객 동의 없이는 절대 발송할 수 없고 사전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보험 설계사는 금융감독원이 심사 승인하여 관리 번호가 부여된 보험 안내 자료는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이 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승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 안내 자료까지 금융감독원이 하면 아마 금융감독원이 지금보다는 한 20배 이상 커져야 됩니다. 보험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거고요. 3대 기본 지키기는 약관 교부 및 중요한 내용 설명하고 자필 설명 안내하는 거고, 승인한 보험 안내 자료 설명하는 건 아니죠.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대 기본 지키기를 우리 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꼭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6번째입니다. 보험 설계사의 보험회사 및 고객에 대한 책임입니다. 조금 전에는 스스로에 대한 책임이고 이번에는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입니다. 보험 설계사가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데요. 틀린 거. 반드시 보험회사 이름으로 된 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되지 내 영수증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설계사 본인이 서명한 영수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물론 나중에 민원을 하게 되면 뭐 어떤 소지가 민원의 어떤 그런 분쟁의 발생이 해서 여러분들이 구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보험료를 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험 설계사의 영수증은 절대 받으셔는 안 돼요. 수령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얻게 되는 효과. 우리가 이제 보험 상품을 잘 팔았어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꼭 정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지율도 개선이 될 거고 당연히 우리가 보험에 대한 민원도 감소가 될 거고 고객이 신뢰하겠죠. 그래서 여기 좋은 내용. 적합한 상품을 팔았는데 얻게 되는 효과에 좋은 내용이 아닌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 답이 틀린 내용이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골라낼 수 있으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요. 좋은 내용이면 맞는 답, 그 다음에 부정적인 내용이면 틀린 답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설계사는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당연히 있어요. 근데 보험 회사 이름으로 된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고요. 일일 수금 형태 일수식으로는 보험료를 수금할 수 없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객의 현재 연령을 고려하기보다는 소득 수준만 감안하는 게 아니라 보험 상품 판매를 할 때는 당연히 현재 연령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 우리가 개인정보 같은 경우 동의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 번호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번호는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를요? 주민등록 번호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우리 보험 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돈, 내가 낸 돈이기 때문에 죄의식도 좀 적어요. 그런데다가 내가 낸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그 죄의식이 적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라고 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가 보험 회사의 어떤 성질하고 같이 비교해 볼 때는 사행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권과 같은 기질이 있기 때문에 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틀린 거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험 사기에는 크게 보면 연성 사기,
가벼운 사기, 좀 중한 사기가 있는데 고의 들어가고 피해자가 발생하면 경성사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과장하거나 아니면은 피해자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연성사기라고 합니다. 자, 피해자가 발생하는 범죄는 연성사기가 아니라 경성사기에 해당하는 질문이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우리가 보험사기가 옛날에는 그냥 형법에 사기죄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커지고 중해지다 보니까 2016년에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반을 하게 되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과하게 처벌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군의 높은 위험을 가진 분류되어 체결함으로써 증가시키는 현상. 우리가 거꾸로 된 선택을 한다. 그래서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내가 위험률이 높은데 위험률이 높지 않다 하고 속여서 어떤 보험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방지하는 거 누가 방지한다 그랬어요? 아까 언더라이터들이 방지한다고 얘기했죠. 자, 경성사기는 보험금을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과다 청구, 연성사기. 피해자가 없는 거, 연성사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에는 10년 이하 과하게 처벌하는데 상습범에 대한 처벌도 당연히 있고요. 상습범에 대한 처벌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적합성 진단은 역선택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역선택을 방지하는 방법의 적합성 진단은 역선택을 진단하는 거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고 아까 우리가 뭐 언더라이팅 또는 고지 의무 이런 것들이 역선택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보험사기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행계획성이나 우리가 돌려받고 이런 건 자기의 어떤 그런 낸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좀 굉장히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보험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다른 거 말씀드리는, 자, 최근에는 개인의 단독사기 범죄가 하는 게 아니라 그룹 사기가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기 방지특별법까지도 나온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틀린 거 고르는 거, 개인의 단독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아니고 그룹 조직화된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사기 계약의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액 또는 다수보험 계약이고 비연고성 자발성 계약이고 부자연스러운 보험 계약이고 보험사기자들의 개인적 특성이 있어요. 좀 뻥치기도 하고 갑자기 보험료를 많이 낸다든지 이러면 의심을 하는 거죠. 누가 의심한다고요? 처음에는 설계사가 의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언더라이터가 의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기는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지능화, 개인화가 아니라 조직화.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보험사기가 증가하더라도 공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가 아니라 당연히 사기가 증가하면 보험금이 많이 나갈 거고 그러다 보면 공보험료 인상으로도 연결이 돼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한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자는 피해자와 보험사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돼서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난다.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이유는 보험 종류의 다양성, 보험 종류가 늘어난다 그래서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기가 어렵고 이러면 자기가 낸 돈을 받아간다는 생각에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늘어나는 거고 보험사기 한번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모방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하는 이유가 되는 거지 종류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째인데요. 우리가 그래서 보험사기 방지 활동을 보험회사도 하고 또 금융감독원도 하고 국가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험사기 방지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와 보험회사는 보험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보험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기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협회, 보험회사 요 3가지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건 다 맞는 지문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거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험사기 경향은 어떻다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성사기는 잡히면 큰 죄를 지니까 경성사기보다는 피해를 과장하거나 보험료를 약간 부풀려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 연성사기 위주의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성사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연성사기의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보험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특별조사반. 자, 보험사기 특별조사반은 어디서 만들어요? 보험회사. 보험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니라 2008년에 그런 제도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2003년이네요. 2003년에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입법 조치가 이미 되어 있고 우리는 더 강화돼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보험 설계사가 보험 사기에 연루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금융감독원에 금융질서 문란자라고 하는 건 금융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죠. 그거는 금융감독원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올라가냐면은 한국 신용정보원이라고 하는 우리 신용에 대한 신용정보원에 신용 불량이 돼서 금융질서 문란자로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금융감독원이 보험 사기와 관련된 주요 정보기관은 맞지만 여기서는 한국신용정보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우리 40번 그 내용인데요. 그 다시 하고 그냥 다시 끊어 주세요. 아니요. 그냥 하겠습니다. 네, 이제 40번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 에센셜입니다. 그 우리 이제 다음에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르는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고르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자살 예방 같은 것도 중요하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보험에서는 2년이 지나면 자살에 대해서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자살에 대해서는 예방을 해야 되죠. 우리가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가 예방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방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생명보험회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금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틀린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우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라고 하는 뭐 작년까지는 우리가 중앙자살예방센터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올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우리가 게이트키퍼도 양성하고 자살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게이트키퍼도 양성하고 보고 듣고 말하기 프로그램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가 아니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트키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살을 예방해 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훈련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게이트키퍼. 그러니까 게이트키퍼를 양성하는 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 양성하는 그 프로그램은 게이트키퍼. 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자, 우리가 뭐를 할 때는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이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게 그 듣기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그대로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호에 대해서 도움이 정확하게 캐치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보고 듣고 말하기. 어디서 한다고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에서는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는 것, 게이트키퍼 양성,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한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